에 든 것 같았는데 이튿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은 사물을 보기 위해서였다. 대리인과 소작인들이 찾아와서 그와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델로와 나는 서재를 비워야만 했다. 방문객 때문에 응접실이 매일 필요했기 때문이다. 2층에 있는 방 하나에 불을 피우고 책을 옮겨 공부방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다. 나는 그날 오전 중으로 이 돈필드 저택이 일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는 교회처럼 조용하지가 않았고 1시간이나 2시간마다 문을 두들기든가 초인종이 울렸다. 홀을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처음 듣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각기 다른 어조로 말을 했다. 바깥 세계에서의 강물이 이 집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었다. 이 집은 주인을 가지게 되었다. 나로서는 그 편이 좋았다. 그날 아델르를 가르치는데 퍽 애를 먹었다. 공부에 열중하질 않았다. 그 애는 계속 문으로 달려가서 난간 너머로 로체스터시를 볼까 하고 내다보곤 했다. 그리고 무슨 핑계든 만들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청해서 서재로 가려는 것이 뻔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조용히 앉혀놨더니 소위 그녀가 좋아하는 친구인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었다. 전날 밤 로체스터시가 밀코트에서 짐이 오면 그 속에 그녀가 좋아할 물건이 든 작은 상자가 있다고 귀띔해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뜻일 거예요. 그 속에 나한테 줄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 것도요. 로체스터 씨는 선생님 말씀을 했어요. 나한테 가정교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몹시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작은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정말인걸요. 나와 아델르는 언제나 그랬듯이 페어팩스 부인 방에서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방에 있었다. 어두워지자 책과 바느질감을 치우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아델르에게 허락했다. 아래층이 비교적 조용해졌고 초인종 소리도 뜸해졌으므로 로체스터시도 좀 한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혼자 남게 된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황혼과 내리는 눈 때문에 밖은 어두워 잔디밭과 관목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내리고 난로 옆으로 다가갔다. 타다 남은 빨간 불꽃 가운데서 언젠가 본 것으로 기억되는 라인 강변의 하이델베르크 성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의 환상을 더듬고 있을 때에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와서 내가 조각조각 모았던 불꽃 모자이크는 산산이 부서졌으며 그와 동시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엄습해 오던 숨이 막힐 듯한 억압감도 사라져버렸다. 로체스터 씨께서 오늘 밤 선생님과 아델로와 함께 응접실에서 차를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쁘셔서 여지껏 선생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차는 몇 시에 드시나요? 6시지요. 이곳에 계실 때는 일찍 드신답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리지요. 여기 초가 있어요. 옷을 바꿔 입어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가 와 계실 때는 나는 언제나 밤이면 정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꾸민다는 것은 좀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내 방으로 가서 페어팩스 부인의 도움으로 검은 모직옷을 검은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연한 회색 옷을 제외하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나들이 옷이었다. 로우드에서 받은 나의 옷에 대한 견해로서는 연한 회색 옷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화려하게 생각되어서 입을 수가 없었다. 브로치를 달아요.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나에게는 템플 선생이 작별 기념으로 준 진주로 된 장식품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달고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낯선 사람을 대해 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례적으로 로체스터시 앞에 불려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의 뒤를 따라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날 때도 부인 뒤에 몸을 감추고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커튼을 들이운 아치를 통과해서 마주 보이는 우아한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테이블에 두 자루, 벽난로 선반 위에 두 자루 놓여 있었다. 파일럿이 이글이글 타는 난로의 불빛과 열을 쬐면서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아델르가 앉아 있었다. 쿠션 위에 발을 올려놓고 긴 안나 기자의 비스듬히 누워있는 로체스터 씨의 모습이 보였다. 아델로와 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난로 불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짙고 검은 눈썹과 검은 머리를 옆으로 붙임으로써 한결 더 모지게 보이는 이마로 인해서 나는 그가 바로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답다기보다 개성이 있어 보이는 과단성 있는 코와 분통을 잘 터뜨릴 것으로 보이는 콧구멍과 험상스러운 입과 위아래턱이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틀림없이 험상스러웠다. 지금 망토를 벗은 그의 체구는 모가 졌다는 점에서 얼굴과 조화를 이루었다. 체육적인 견지에서 봐도 훌륭한 체구였다. 키가 크지도 않은데 가슴이 넓고 허리가 가늘었다. 로체스터 페어팩스 부인과 내가 들어온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나 우리를 주목할 기분이 아니었던지 우리가 가까이 가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 에어 선생님이 왔어요.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눈길은 개와 어린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에어 선생에게 앉으라고 해요. 그가 말했다. 억지로 하는 어색한 인사와 의례적이긴 하나 짜증을 내는 말투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에어 선생이 거기 있건 말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녀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예의를 갖춘 정중한 영접이었다면 아마도 나는 당황했을 것이다. 나로서는 세련된 대답으로 거기에 답례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무뚝뚝한 접대를 받고 보니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또 주인의 변덕스런 태도에 대해서 점잖게 대한다는 것은 내 입장을 상대방 입장보다 높이는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인의 변덕스런 태도는 흥미마저 느끼게 했다.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가 관심거리로 생각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조각처럼 앉아 있었다.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은 누군가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그리고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하루 종일 일에 쫓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핀 발목이 아파서 얼마나 고생되느냐고 위로의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 끈기 있게 일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했다. 차를 마시고 싶소, 페어팩스 부인. 이 말이 그녀가 들은 유일한 대꾸였다. 그녀는 조급히 초인종을 울렸다. 찻쟁반이 들어오자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찻잔과 스푼을 챙겨놨다. 나와 아델르는 테이블 쪽으로 갔으나 주인은 긴 의자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로체스터 씨에게 찻잔을 갖다 주시겠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부탁받은 대로 했다. 그가 내 손에서 잔을 받을 때에 아델르는 나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좋은 기회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작은 상자 속에 에어 선생님 선물도 있나요? 누가 선물 얘기를 했니?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에어 선생은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선물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한 그는 찌르는 듯한 눈초리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일이 없어서요. 그러나 대개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되게 즐겁게 생각한 인정받을 만한 대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상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에어 선생은 아델르처럼 순진하진 않군요. 아델르는 나를 보자마자 선물을 달라고 보채는데 당신은 슬며시 염탐을 하는군요. 그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델르보다 적기 때문이죠. 아델르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니까 보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습관도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늘 당신은 장난감을 사주셨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소한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나치게 사양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아델르를 시험해보고 당신이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애는 머리도 좋지 않고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많이 진보됐더군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학생이 향상됐다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로체스터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들었다. 날로 옆으로들 와요. 쟁반을 내가고 페어팩스 부인이 뜨개질감을 가지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자 주인이 말했다. 그때 아델르는 내 손을 잡고 방 안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구부러진 다리가 달린 탁자와 장롱 위에 놓여진 아름다운 책과 장식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다 주인의 말이 의무인 것처럼 우리는 시키는 대로 날로 옆으로 갔다. 아델르는 내 무릎에 앉고 싶어 했으나 파일럿과 놀라는 명령을 받았다. 에어 선생이 여기 온 지는 석 달이 되지요. 어디에서 왔어?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머뭇거리듯 로우드 학교 얘기를 했다. 아, 그 자선학교 말이군.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어? 8년 동안 있었습니다. 8년이라고요. 당신은 불굴의 생활력을 가졌군. 그런 곳에 그 밤만 있어도 지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쓰러질 텐데. 얼굴이 좋지 않은 까닭을 알겠군. 어디서 그런 얼굴이 됐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젯밤 회의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 왠진 몰라도 요정에 관한 얘기가 머리에 떠오르더군. 그래서 당신이 내 말을 홀리게 한 것이 아닌가고 물어보려고 했었어.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참, 부모는요. 없습니다. 원래 없었는지도 모르겠군. 부모를 기억해요. 아니요. 그렇겠지. 그래서 돌층계에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군. 누구를요? 초록색 옷을 입은 요정 친구들 말이요. 그들이 나오기에 알맞는 달밤이었지. 방주길에 얼음을 얼게 한 함정에 내가 빠진 셈인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들은 이미 100년 전에 잉글랜드를 떠났어요. 하고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러므로 회의로 가는 길에서도 이 근처의 들판에서도 발자국 하나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름달도, 추수기의 달도, 그리고 겨울달도 그들의 잔치 놀이를 비춰줄 수 없습니다.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우리들의 대화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부모는 없어도 다른 친척들은 있겠지요. 숙부라든가 숙모 같은.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집은 집도 없어요. 형제나 자매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 형제나 자매도 없어. 그럼 대체 누가 이곳에 추천했어? 광고를 냈더니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하셨어요. 그랬답니다. 하고 선량한 부인이 말했다. 우리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래서 이분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매일같이 감사한답니다. 에어 선생은 나에게는 둘도 없는 중요한 친구랍니다. 아델레에게도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이죠. 애써서 추켜 세울 필요는 없어요. 로체스터 씨가 대꾸했다. 쓸데없는 칭찬을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나 자신이 판단하겠어요. 그녀는 나타나자마자 내 말을 쓰러뜨렸거든. 뭐라고요? 주인님? 페어팩스 부인이 놀라서 말했다. 미망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에어 선생, 당신은 도회지에 살아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럼 여러 사람들과 사귀어 본 일은요? 로우드의 학생과 선생들, 그리고 지금 돈피일드에 와서 사귄 사람들 뿐이에요. 책은 많이 읽었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책 정도라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학문적인 것도 못 되고요. 수녀 생활을 했군. 틀림없이 종교적인 의식에는 잘 훈련되어 있겠군. 브로크러스트 씨가 로우드를 감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는 목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그를 존경하겠군. 수녀들만의 수도원에서 모두들 원장을 존경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냉정한데 존경하지 않는다니. 수련 수녀가 사제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건 모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는 브로크러스트 씨를 싫어했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엄하고 잘난 체하고 잔소리가 많았어요. 우리들의 머리를 깎는가 하면 절약한다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질이 나쁜 바늘과 실을 사오곤 했지요. 그건 잘못된 절약인데요.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다시 대화의 줄거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가장 두드러진 죄란 말이오.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식량 관리를 혼자 할 때는 우리들을 굶겼어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지루한 설교를 하는가 하면 밤이면 자기가 지은 책을 읽게 해서 우리를 골탕 먹였어요. 책의 내용은 갑작스런 죽음과 심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읽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가 무서웠지요. 몇 살 때 로우드에 갔어? 10살쯤 되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8년을 있었단 말이지? 그럼 지금 18비겠. 나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선수가 필요하긴 하군. 그 도움이 없이는 당신 나이를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 당신처럼 얼굴 모양과 표정이 서로 다를 때는 나이를 맞추는 일이 힘들거든. 그런데 로우드에서는 무엇을 배웠어? 피아노를 칠 수 있어?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겠지. 소재로 가, 아니, 가시오. 명령조의 말투를 용서해 주시오. 지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투만 써오다 보니 습관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습관을 고칠 수가 없군요. 그러면 소재로 가요. 초를 들고 가서 문을 열어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한 곡 쳐봐요. 나는 시키는 대로 그 방에서 떠났다. 그만했으면 됐어. 조금은 치는군. 보통 영국 여학생 정도로 어떤 학생보다는 좀 나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대단한 건 아니고. 하고 몇 분 후에 그가 말했다. 나는 피아노를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는 다시 계속 말했다. 아델르가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렸다는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전적으로 당신이 그린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아마 어떤 선생이 좀 거들어 주었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나는 말을 중단시켰다.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군요. 자신이 그렸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면 화첩을 가져와 봐요.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장담하지 말아요. 나도 남의 손이 간 정도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자신이 판단하세요. 나는 서재에서 화첩을 가져왔다. 테이블을 이쪽으로 밀어요.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테이블을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가까이 밀어놓았다. 아델루와 페어팩스 부인이 그림을 보려고 다가왔다.
몰려들지 말아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내가 보고 나면 한 장씩 가져가요. 얼굴을 들이대지 말고. 그는 침착하게 스케치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석 장만 고르고 다른 것들은 보고 나서 옆으로 밀어놨다. 이것들은 다른 테이블로 가져가 아들로 함께 보시오. 피어팩스 부인.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대답해요. 이 그림은 한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것이 당신의 손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언제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었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머리도 써야 했을 텐데. 로우드에서 보낸 최근 2번의 방학 때에 그렸습니다. 방학 때는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원본은 어디서 구했어? 머리로 생각해냈습니다. 그 어깨 위에 얹혀진 머리로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알맹이가 또 좀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그림을 펼쳐놓고 다시 번갈아 가면서 살펴봤다. 그가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어떤 그림인가를 설명해 보겠다. 미리 말해 두지만 그것은 놀랄만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 주제는 정말로 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손재주가 모자라 공상을 따르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렸던 그림을 희미하게 닮을 뿐이었다. 그 그림들은 수채화였다. 첫째 장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 낮게 소용돌이 치는 약동하는 구름을 그린 것이었다. 원경은 전체가 어둡고 육지가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파도가 전경이었는데 그것도 어두웠다. 한 줄기의 섬광이 반쯤 가라앉은 배의 돛대를 돋보이게 비쳤는데 그 위에는 물거품의 날개가 얼룩진 검고 큰 가마오지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주둥이에는 보석을 박은 황금 팔찌를 물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팔레트가 낼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빛으로 화필로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선명하게 그렸다. 새와 돛대 밑에 가라앉은 시체가 녹색 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였다. 아름다운 팔뚝 하나만이 뚜렷이 보였는데 팔찌는 아마 거기서 빠졌거나 빼낸 것일 거다. 둘째 번 그림의 전경에는 풀과 나뭇잎이 미풍에 나부끼는 언덕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저 멀리 그리고 언덕 위에는 황혼처럼 검푸른 하늘이 뻗쳐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여자의 상반신을 색채의 배합이 가능한 한 어스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렸다. 여자의 어두운 이마는 별로 장식되었고 그 아래의 얼굴 윤곽은 안개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았다. 두 눈은 까맣게 그리고 격렬하게 빛났다. 머리채는 폭풍이나 전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빛을 잃은 구름처럼 꺼멓게 드리워져 있었다. 목덜미에는 달빛 같은 푸른빛이 비치고 있었고 샛별이 굽어보는 가라앉은 구름에도 같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셋째 번 그림은 북극의 겨울 하늘에 우뚝 솟은 빙산 봉우리를 그린 것이었다. 집합된 극광이 지평선을 따라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이것은 마치 창을 빽빽이 줄지어 세워놓은 것 같았다. 이 빛을 원경으로 해서 전경에는 사람의 거대한 머리가 빙산에 의지하고 있었다. 손을 맞잡아 이마를 받치고 있는 여인 두 손이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만 핏기가 없는 백골처럼 하얀 앞이마와 절망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은 움푹 들어간 움직이지 않는 한쪽 눈뿐이었다. 관자놀이 위에는 질도 밀도도 구름처럼 확실치 않은 검은 피륙으로 된 터번을 쓰고 있었고 그 이마 한복판에는 하얀 불꽃의 동그라미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박힌 보석으로 인해서 더욱 창백하게 보였다. 이 창백한 초승달의 모습은 왕관을 닮은 것이었고 이마를 장식한 것은 형태없는 형태였다. 이 그림들은 그릴 때 당신은 행복했나요?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열중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그릴 때에는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단한 것은 못 되는군. 당신 말대로 당신은 별로 기쁨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요. 그러나 당신은 틀림없이 이 이상여릇한 색채를 썼고 배합하는 동안에는 예술가의 꿈나라를 방황했을 거요.
그것을 그리는데 매일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방학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리고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그렸어요. 여름이란 낮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려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정열을 쏟아서 그린 그림에 대해서 만족했나요? 아니에요. 의도했던 바와 그 결과의 차이가 나를 몹시 괴롭게 했어요. 어떤 경우나 상상했던 것은 내 그림 솜씨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생각의 그림자는 포착했다고 봐요. 아마 그 이상은 못 될 거야. 당신에게는 그것을 형상화할 예술가다운 기량과 기술이 없어요. 그러나 소녀의 그림으로서는 독특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요정의 세계이고 초승달의 눈 같은 것은 꿈에서 본 것일 거야. 색채가 선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리 뚜렷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지? 이마에 있는 별이 빛을 억압했기 때문일 거야. 그나마 눈 밑에 잠겨진 뜻은 무엇이오? 그리고 바람을 그리는 법은 누가 가르쳐 주었어? 하늘에도 산꼭대기에도 바람이 불고 있어. 어디서 라트모스 산을 봤어? 이것은 틀림없는 라트모스 산이야. 자, 이제 그림을 치워봐요. 내가 화첩에 끈을 매자마자 그는 시계를 보더니 불쑥 말했다. 9시요. 왜 아직 아델르를 재우지 않았어? 에어 선생. 재우도록 하시오. 아델르는 방에서 나가기 전에 그에게 키스를 하러 갔다. 그는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지만 파일럿이 그랬을 때 정도로, 아니 그만큼도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젠 다들 가서 쉬시오. 그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실증이 나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질감을 챙기고 나는 화첩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형식적인 답례를 받고 물러났다. 로체스터 씨는 두드러지게 이상한 점이 없다고 말했지요. 페어팩스 부인? 아델르를 재우고 나서 그녀의 방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상스러운 점이라도 있었나요? 그렇다고 봐요. 변덕이 심하고 무뚝뚝해요.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그의 태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미가 좀 괴팍스럽다고 해도 이해해야지요. 왜요? 첫째, 그것이 타고난 성질이니까요. 타고난 성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틀림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어떤 것인데요? 우선 가족 문제지요. 그분에겐 가족이 없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전에는 있었죠. 적어도 친척은. 그런데 몇 년 전에 형님이 죽었지요. 형님이요? 그래요. 현재 로체스터 씨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9년 9년이라면 꽤 오랜 세월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슬픔을 잊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사이가 좋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 되는 로울런드 로체스터 씨가 동생인 에드워드 씨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지요. 아마 형이 아버지에게 이간질을 해서 형을 싫어하게 됐을 거예요. 그 부치는 돈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분배함으로써 재산을 줄이는 것을 싫어했으나 한편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는 에드워드에게도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걱정거리였지요. 에드워드가 성년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떳떳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를 불행하게 했어요. 부친과 형은 공모를 해서 에드워드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지요. 어떤 성질의 입장인지 나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분이 겪은 괴로움은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는 사람을 곧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고 오랜 세월 방랑 생활을 하셨어요. 형님이 유서도 없이 죽자 이영지의 주인이 되신 후에도 이 주위를 계속해서 이 돈필드에 머무른 적이 없어요. 이 옛집을 멀리하려는 심정도 이해할 만하지요. 왜 멀리 하려고 하지요? 아마 우울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그 대답이 모호했다. 좀 더 뚜렷한 대답이 듣고 싶었으나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의 고난의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을 할 수 없었는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도 하나의 수수께끼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주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얘기를 그만했으면 하는 눈치기에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